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특집 같은 특집입니다. 이제 국제 정세와 장세 분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를 못하고요.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제 정세의 흐름이 경제를 좀 짓누른 또 증시의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가장 비근한 예로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의 발목이 잡힌 지가 상당 부분 한 두세 달 정도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증시의 바닥을 계속해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 최근에는 중국 어떤 봉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파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정세가 중요한 시장의 트리거로 좀 작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어떤 핵심 어떤 이슈가 국제 정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갖도록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 상승으로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또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 상승이 되는지 요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 물론 제 어떤 분석과 예측이 틀릴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확실한 근거 또 확실한 나름대로의 예감이라 할까요? 이런 걸 가지고 오늘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야기할 부분들은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 현재 주식 투자는 경제 주변 변수만 가지고 어떻게 논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제 국제 정세냐 하지만은 증시를 짓누른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가장 커다란 틀에서 저는 먼저 100년의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100년간 진행이 됐던 석유 근본의 경제 그다음에 기계 산업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많은 혼돈들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맞붙고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현재 이번에 바이든까지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특징의 어떤 패러다임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두 번째 부분들은 코로나와 공존한 4차 혁명의 도래 코로나가 또 새롭게 작용이 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엔데믹 속에서 계속해서 4차 혁명이 또 시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슈, 이 탈세계화와 함께하는 신냉전의 흐름. 요새는 탈세계화, 지역 블록화 이런 어떤 화두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고 자국의 어떤 글로벌 경제의 분업화에서 현재 자국 경제 또 블록 경제의 파워게임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탈세계화의 헤게모니 싸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접근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의 핵심 헤게모니를 한국이 나름대로의 어떤 강한 비교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브로서의 어떤 중심국으로서의 어떤 주도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서 형성이 됐던 안보와 경제의 확실한 동맹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공급망의 재개편 속에서 공급망의 개편 속에서는 이런
이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거창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흐름, 그다음에 세상의 흐름을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제 자료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현재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레이 달리오라는 현재 미국의 투자 분석가가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면서 현재 격변의 시기가 온다. 또는 중국의 부상 또는 아시아의 부상이 온다는 것을 예고를 좀 했던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공 투자로 유명했던 예측의 달인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에 해당이 되고 또 실제 이제 책을 써서 많이 그 유명해진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의 논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제국의 흥망성쇠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제가 소화를 해서 재해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검정색이 영국이죠. 이게 영국이 1550년이 최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강대국으로 부상한 지 1850년. 그러니까 300년 동안 정확하게 강성대국을 보이고 침몰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똑같이 정확히 반대로 영국이 중국 같은 경우는 1550년에 최고의 강성의 해를 보이다가 지루하게 하락을 하고 거의 300년 동안 빠지죠. 거의 한 400년 가까이 되네요. 1950년이니까 1950년이기 때문에 거의 400년 하락을 해서 아시아의 부상들이 와주고 있고 물론 중국을 포함해서 전체 아시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 속에서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가 1750년도에 부상을 해서 거의 200년 가까이 종점을 찍고 100년 이상 지금 2050년 전후로 하면은 정확하게 300년입니다. 그래서 이 떠오르는 아시아하고 미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기서 주도권의 어떤 문맥의 충돌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어떤 그 현재 문명학자도 역사학자도 있는데 여기서 필연적으로 이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다투고 미중의 충돌의 본질이 이거다. 그런 개념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과 현재 유럽, 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경제 삼국지 또 블록 삼국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EU라는 부분들은 미국에 대한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합쳐서 하나의 블록 단위로 꾸미자 하는 것에서 태동이 됐고 미국도 자체의 힘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시아의 어떤 경제 블록을 봤을 때 이 세 개의 힘들이 거의 비등한 어떤 균형점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미국의 자체의 힘이 24% 경제 어떤 세계 글로벌 경제의 24% 차지하고 있고 거의 그 다음에 차이나를 포함해서 아시아의 부분들하고 비교를 봤을 때 거의 1대1입니다. 물론 중국 자체로 봤을 때는 현재 미국하고 현재 중국하고는 약간 게임이 안 되겠지만은 아시아를 포함했을 때는 미국하고 경제 분모가 대등하다. 그 다음에 유럽까지 했을 때는 거의 정확하게 삼국지 게임이 된다 하는 것이 좀 해당이 좀 되는 그런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오른쪽의 부분들은 이제 인도의 부상이 있고 일본의 추락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부상 이런 그 내용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힘은 계속해서 강대국에 유지하지만은 전 세계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점점점 더 줄어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은 레이 달리오가 이제 100년 사이클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는 것이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은 100년 단위 사이클이 바로 60년 시차를 두고 세계의 파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교차점에서는 어떤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요새 말로 말하면은 그 뉴노멀의 어떤 혼란의 시대가 온다.
이 혼란의 시대를 이제 극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경우를 여기서 190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그 현재 계속 이걸 표로 만들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승승장구를 했던 힘이 약화되는 어떤 위기와 도전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대가 현재 이 교차점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970년, 1980년, 1990년 이 20년 동안의 혼란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다시 한번 강성대국으로 갔느냐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1970년은 알다시피 닉슨 파동이 석유 페트롤 달러, 석유하고 현재 석유하고 달러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현재 강달러를 유지했고 유지를 했다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1980년대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통제를 좀 했던 뭐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1990년에는 신기술 육성, 클린턴 정부 시대 때 육성 내에서 4차 산업혁명을 현재 성공을 시켜서 그 힘으로 해서 다시 한번 현재 세계 주도권을 쥐는 강성의 어떤 패권들이 계속 연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지고 다툼의 시기가 2030년, 또 2040년, 2050년 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20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20년 전후로 해서 현재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2030년까지 뭐 진행이 되면은 이 시기에 4차 산업혁명의 태동, 실제로 패권, 산업 경제의 어떤 그 현재 지배력을 가지고 치열하게 미국과 현재 중국이 다투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서 하고 있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현재 레이 달료라는 사람이 바로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그 넘어갈 부분들은 100년 주기 사이클로 이제 변하는 그 어떤 증시의 흐름, 또 세계의 어떤 사회의 흐름들은 현재 콘트라이프 주기라는 그 내용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콘트라이프의 어떤 장기 주기 사이클은 보통 50년, 60년 큰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걸 증시하고 역사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1800년대, 1850년, 1900년, 1950년, 2000년 뭐 사이로 현재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크게는 뭐냐면은 100년마다 바뀌고 그 다음에 작게는 오라는 중간에서 극명하게 어떤 바뀌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새로운 100년의 사이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점이 현재 2020년 또는 2020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터닝한다는 그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100년마다 패권이 바뀐다는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그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 장 내용을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의 생산 기지와 전략, 미국이 이제 추진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딱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저번 그 PPT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어떤 GDP가 전체적으로 현재 중국, 그 다음에 유럽, 미국의 3분의 1 구도에서 점점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한번 회귀를 시키자 하는 것의 내용이고 첫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의 회귀, 두 번째는 중국 제조업의 어떻게 보면 탈중국화 이게 가장 큰 핵심들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중국의 봉쇄 정책은 제조업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붕괴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미국으로 회귀하는 내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 제기했던 그 어떤 대통령이 이제 리쇼링의 개념을 도입했던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미국으로 모든 공장을 다시 회귀를 시켜야 된다. 그런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현재 전체적으로 점점 커가는 아시아와 중국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세부적으로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도체에 대한 내재화 이런 것들을 현재 진행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인텔, TSMC를 미국 내에서 다시 한번 공장을 개설을 해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현재 전기차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2차 전지나 전기차 부분에서도 각기 협력 제휴를 통해서 많은 전기차 공장들이 생겨나고 있고 2022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새롭게 현재 생산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새롭게 떠오르는 현재 산업에 대한 혁명에 대한 주도권 또는 제조업에 대한 중심을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이 핵심이 바로 이번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공급망 재개편,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 시장의 어떤 핵심들을 바라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국내 증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대기업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자 장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글로벌 경기 차원에서는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현재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에 해당이 되는데, 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중요하느냐, 이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71개 기업 집단의 매출 비중 현황, 요거를 보시면은 전체 매출액이 국내 명목 GDP의 84%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퍼센트를 나눠서 그러면 대기업, 국내 4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봤더니 삼성전자가 20%, 그다음에 현대차가 현재 11%, SK, 그다음에 LG 전체가 거의 현재 대부분 40%를 좀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 그 내용에 지금 거의 50% 가까이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대 기업의 어떤 성장성, 그다음에 대외 경쟁력,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거의 가지면서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 제일 비중이 많은 삼성전자를 따지고 보면은 삼성전자 전체 그룹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중에 핵심이 거의 대부분 반도체에서 현재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대표적인 현재 한국 경제 바로미터이고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국은 반도체 제조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과거 역사로 보면은 현재 임진왜란이 무슨 전쟁이라고 많이 회자가 되죠? 도자기 전쟁. 그렇죠? 그때 당시에 최첨단 기술이 도자기였어요. 그렇죠? 현재 도자기에 어떤 전쟁의 이면적인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 내용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동서양 실크로드 역사, 해양 실크로드 역사를 보면은 동양의 도자기가 거의 서양으로 건너가면서 어떤 환율이라든가 무역의 어떤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됐던 그 내용이고, 이거에 대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하고도 거의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실제 경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막을 정확히 잘 압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런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미중 경제 패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제시를 했다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도전장을 제시한 어떤 내용이 바로 1대1로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1대1로를 처음으로 제시했던 그 때가 2013년도에 좀 해당이 됐던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2013년에 처음으로 1대1로라는 그 내용의 어떤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핵심은 뭐냐? 중국의 제조 경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육로를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이제 고속철도가 깔리는 부분들도 있고 육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동을 연결하는 그다음에 해양을 통해서는 현재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어떻게 보면은 물류 교통망의 어떤 인프라를 다 깔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를 어떻게 보면 나쁜 개념으로 보면 집어삼키겠다. 아니면은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중국 위주로 고착화시키겠다는 도전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내용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인프라뿐만 아니라 무역, 금융, 문화 모든 교류의 경제 벨트의 또 구상을 다 짠다는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중대한 세계 패권의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어떤 그 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패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바마 당시에 어떤 중동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국내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바뀌는 시기가 좀 다가오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 현재 미중 패권의 이제 힘겨루기 차원에서 본격적인 행동들을 이제 펼쳤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대 때는 전략적 인내,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는 본격적인 파워게임이 벌어지죠.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그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이해를 많이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왜 세계의 어떤 그 트렌드, 흐름, 글로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엉뚱하게 자국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렇게 당시에 이해를 못했었고 또 세계의 어떤 많은 나라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트럼프 정부 시기에 처음으로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현재 지금의 어떤 패권의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자 다음 내용으로 계속 이어서 보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1대1로가 진행이 됐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스리랑카 또는 파키스탄 경제 휘청해가지고 1대1로 충격파. 그러니까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그다음에 1대1로에 동참을 했더니 부채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많은 그 이제 나라의 원성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1대1로 사업에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는 이유. 핵심이 뭐냐?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관문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현재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고 또 1대1로의 또 프로젝트 사업에서 두 개의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러시아가 강성이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대1로가 중대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그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그 내용으로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전쟁 배경 요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에너지 패권의 싸움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모든 유럽으로 가는 현재 가스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80%가 매출의 80%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작용이 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러시아와 독일은 바로 그 노스트림을 1, 2 사업을 했지만은 요거를 트럼프가 반대를 좀 한 거죠. 러시아를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고 실제 지금 러시아를 제재한다는 움직임 때문에 요거를 다 처리를 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의 어떤 종속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장 큰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러시아를 꺾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 왜 러시아가 굉장히 핫 이슈로 부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 그런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데 처음에는 러시아가 군사 대국이기 때문에 조만간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항복을 할 거다 이렇게 현재 알고 있는데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나토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지금은 치열하게 어떤 그 중립된 상태죠.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면은 전쟁 물자가 소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협상 단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협상 단계에서 중재를 통해서 현황 유지, 분단 상태에서 현황 유지만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만약에 패전으로 접어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전으로 접었을 때 왜 중요하냐면은 패전에 접었을 때는 그 협상 전장 배상금 요거를 당시 모든 역사에서 전쟁에서는 협상을 하고 전쟁 배상금 그다음에 협상에 대한 불공정 계약을 맺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상에 따른 경우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겠느냐? 과거의 상황을 보면은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됐을 때 이 중립지대는 전체가 다 독립을 했어요. 그렇죠? 최근에 다 이렇게 독립이 지금 됐기 때문에 이제 중동하고 소련하고의 어떤 중간 교착지대, 그 다음에 현재 유럽과 러시아의 중간 교착지대 이 두 개가 다 분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들은 러시아는 에너지 패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으로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땅으로 보상을 하든 땅이 영토가 분리되든 이제 동북아시아의 영토가 분리가 되든 아니면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에 대한 협상들이 현재 주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시면은 다음 그 내용을 보시면은 왜 러시아가 이렇게 부상이 될 것인지 되는 것인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인데 요거는 제가 북극 항로의 쟁탈전이라는 그 제목을 달고 현재 분석을 좀 해봤는데 요거는 그 과거에 러시아가 에너지, 그러니까 한국공사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들이 어떻게 건설이 되고 그다음에 가스 파이프라인 유통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자료고 이게 박근혜 정부 시대 때 만든 자료고 또 실제 유라시아 철도 개념을 도입을 했던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살리엔의 가스 부분들이 현재 한국과 현재 일본으로 넘어오고 또 현재 모든 물류 유통이 북극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순환한다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현재 한국가스공사나 아니면은 현재 러시아나 에너지의 어떤 유통 또 에너지의 허브 어떤 중심국으로 현재 부상이 된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공개되고 했던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북극해의 천연가스 매장 분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 북극 항로가 좀 다음 내용에서 보시겠지만은 새롭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패권이 여기서 북극해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 북극해
어떤 파이프라인 또는 유통망이 생기면은 요걸로 난방 물류 교역으로 먹고 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싱가포르, 이쪽 동남아시아 물류 거점의 핵심들이었죠. 이 부분들이 또는 홍콩 이 부분들이 거의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동북아시아 이 루트가 굉장히 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는 북유럽 이런 부분들이 핵심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면은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 보여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요거 편은 최근에 이제 아말반도 최근 일은 아니고 한 10년 전의 일인데 야말반도에서 러시아 매장량의 거의 80%에 달한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고 전 세계의 17% 매장량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북극에서 발견이 되죠. 그리고 실제 이제 북극 개발 거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프로젝트 사업들을 계속해서 펼쳐지려는 구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권이 또 어마어마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천연가스 개발, 또 북극 항로의 시나리오가 러시아에서는 계속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중국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차에 이번에 이제 사건들이 연달아게 터졌던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새로운 물리혁명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생겨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실제 현재 현대 글로비스에서 실제 한번 이동 항해를 했었죠. 그러니까 현재 광양에서 부산에서 현재 이 루트를 따고 네덜란드까지 가는 루트, 그 다음에 남방을 통해서 수에즈까지 해서 가는 루트, 이걸 했더니 10일 이상 단축이 되더라. 지금은 현재 겨울철 운항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기하고 운항을 하지 못한 시기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운항을 거의 한두 달 빼놓고는 거의 1년 정도에 할 수 있는 시기가 몇 년 안에 빠르면은 이제 5년이고 늦어도 10년 안에 열릴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매우 잘 나오고 있는데 또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루트도 있고 또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루트도 있습니다. 이게 더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재 북극 항로를 통해서 현재 유럽으로 가는 루트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운의 물류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열린다는 개념이죠. 북극을 통해서. 이런 개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변화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왜 초미의 관심사인지 대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에 대한 그 통계했던 자료를 보면은 최근에 1950년부터 2017년까지 67년간 연평균 지표 기온 상승 추세를 보니까 온난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이 좀 나오고 최근 5년간 물동량이 4.7배가 늘어났다. 이게 가면 갈수록 가속화되고 조만간 이게 다 열리는 어떤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짐 로저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짐 로저스는 어디에 살고 있죠? 싱가포르에 살고 있죠. 왜? 그 말레카 해협의 핵심적인 거점, 물류 거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통일이 되면은 어디로 옮긴다겠죠? 서울에 옮긴다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다 큰 구상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은 미국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은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금융국가를 넘어서 제조업이죠. 특히 천연가스, 셀가스 때문에
셰일가스의 최대 생산국으로 현재 부상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셰일가스의 생산량도 많고요. 그리고 또 수출액도 많고 이에 대한 물량을 현재 EU에 대한 공급을 다 미국이 다 해주겠다 할 정도로 넘쳐나는 것들이 현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셰일가스 기반으로 해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다시 한번 경쟁 관계의 어떤 흐름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언론에서나 이런 내용이 많이 공개되지 않는데 이렇게 학술 대회에서나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이 뭐냐면은 현재 미국의 철도 노선하고 그다음에 현재 베링해위를 건너서 아시아의 철도 노선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구상한다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륙 철도,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횡단 노선을 넘어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죠. 철도 노선도 베링해위를 건너서 한다. 일본에서도 주장한 내용들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현재 한국과 일본의 해저 터널도 비상한 관심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일본하고 러시아하고는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요. 쿠릴도 분쟁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그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큰 움직임들은 이렇고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러시아의 에너지의 어떤 패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 영토가 분열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안보 전략, 쿼드에 대한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중국의 1대1로에 맞추어서 반대항의 개념인데 인도, 일본, 호주, 미국 이렇게 4개의 국가가 맞서서 중국을 포위한다는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코드가 제대로 이제 작동이 안 되는 이유는 이번 러시아의 분쟁 때문에 인도가 러시아에 반기를 들면서 현재 공조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의 과거의 인연 때문에 중심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도가 약간 탈락하는 부상이 좀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부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중국하고 호주의 분쟁입니다. 중국과 호주의 분쟁인데 거의 천연 원자재를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공급하죠. 석탄 분쟁도 이와 같은 건데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 차원에서 여기 솔로몬 제도에 안보 협정을 맺어서 군사 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괌이 여기 있죠. 뭐냐면은 미국의 뒷마당, 호주의 앞마당에다 군사 기지를 만들면서 호주하고 어떤 충돌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오커스라는 개념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이런 그 전략적인 배경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의 안보 전략, 오커스, 그 다음에 5I의 내용을 보시면은 오커스는 영국, 그러니까 인도를 뺀 호주, 미국 동맹을 통해서 현재 군사 동맹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I는 뭐냐면은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외에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 호주와 가까운 뉴질랜드 이 5나라에다가 한국, 일본, 인도 또는 독일 부분들을 선택해서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죠. 그만큼 미국의 이제 안보 동맹이 오커스, 5아이즈 또는 새로운 안보 국제 안보 기구로 발전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인데 한국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미국의 이제 다자협력기구, 최근에 이야기했던 오커스, 쿼드, 파이브 아이즈, 그다음에 이에 맞서서 중국의 다자협력기구는 집단안보조약기구, 그다음에 상해협력기구 이런 내용들이 치열하게 미중의 현재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 군사 개념으로 동맹이 결성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쿼드 가입을 우리나라가 뭐 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쿼드에도 가입을 좀 오커스에도 가입한다든지 아니면은 파이브 아이즈에도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국제적 역학관계가 상당 부분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했던 이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나토 가입이죠. 나토 가입. 물론 이건 사이버 사령부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 때 미사일 일단 해제, 그다음에 이번 바이든 때 완전 해제가 일어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사일 핵탄두 중량하고 사거리를 해제하면은 실제 뭐냐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타격 영역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자주국방 이런 어떤 힘들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완전 해제를 하는 것들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키운다는 개념에 좀 해당이 되죠. 아시아 태평양의 주도국으로서의 어떤 군사 패권도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전혀 관계없는 왜 나토에 가입을 했을까 하는 개념이죠. 이거는 뭐예요?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러시아가 나중에 그 협상이 되거나 전쟁 배상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 이권이 어디로 갑니까? 나토에 가죠. 한국도 참여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국도 나토에 전격적으로 가입했던 거고 만약에 한국이 공격을 받을 위기다 하면은 어째요? 나토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의 전국가는 한국을 도와줘야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거, 그다음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약간은 불안한 상황이지만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다 하는 것 내용이고 이번에 그 현재 이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IPEF다. 그러니까 IPEF는 최근에 이제 뉴스로 많이 나오지만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 내용인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참여를 한다. 이렇게 좀 되는데 핵심들은 뭐냐면은 중국의 현재 처음에 주도했던 그 내용들은 RCEP,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중국 주도의 RCEP, 그다음에 미국이 탈퇴를 했지만은 또 다른 개념의 CPTPP가 있는데 이거는 아시아 플러스 그다음에 태평양 연안에 관련된 그런 경제 어떤 현재 회의죠. 무역 협정에 대한 건데 미국이 새롭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나머지 나라들을 함께 묶는 그런 영역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힘만으로는 제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죠. 처음에. 왜냐하면은 아시아의 경제 GDP 규모,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GDP 규모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아시아하고 현재 미국을 연결하는 것에서 아시아의 대표 주자로서 한국을 경제 파트너로 세운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하고 안보하고 같이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 얼음판 같은 시장에서 현재 IPEF,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네트워크 개념 현재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쿼드 가입, 그다음에 나토 사이버 사령부 가입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현재 안보적으로 튼튼히 하려는
거대한 전략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국에 대한 그 주도권들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오늘 그 내용인들이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전반부 시간에 거의 할애를 했고 후반부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전체적으로 낸다고 보면은 그 하나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열리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현재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데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까지 계속 일련된 큰 흐름들은 중국의 제조업을 이제 봉쇄를 하는 거고 미국으로 회귀하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아 태평양의 종주국으로서의 한국을 선택하는 어떤 그 방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의 종주국의 한국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패권에 대한 어떤 그 양자의 어떤 구상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자주국방 차원에서 나토의 어떤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소 약간 거창하고 또는 약간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런 글로벌 환경들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어떤 그 안보가 굉장히 하드가 될 수밖에 없고 군비가 결국은 군비 경제 그다음에 안보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경제 패권이 잘못하면은 전체적으로 현재 군사적인 전쟁적인 위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현재 불공정 계약을 맺었던 사례가 일본도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잘 현재 갈 것 같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오늘 못다한 시장의 이야기 부분들은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본격적인 내용, 분석들은 노란톡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